이제 여러 가지 우리 사회들 문제들이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데이터 분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간정보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인데요. 국토연구원의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본부장이신 임은선 박사님의 데이터로 본 우리 국토 혁신을 위한 공간정보 융합 전략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의 임은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컨퍼런스의 마지막 연사이다 보니까 좀 부담감도 있고 시간이 원래 5시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회자님께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제가 몇 시까지 시간을 쓰면 될까요? 예정대로 준비한 만큼 하면 될까요?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저도 조금 날씨도 그렇고 사실 세종으로 제가 다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한번 준비한 것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두 분의 그 박사님들, 상무님께 설명하시는 걸 들으면서 앞에 있던 이미 이론은 되게 탄탄하게 다 좀 설명이 됐고 이미 알고 계시는 분야인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데이터 전문가는 아니고요. 국토연구원에서 국책연구하면서 저희가 쓰는 데이터, 그래서 국토정보, 공간정보 이런 쪽에 있는 실무 이야기들을 좀 다뤘고 이게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인 데이터 경제하고 어떻게 좀 맞물려 갈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인프라에 해당한다라는 측면에서 들어주시고 혹시 또 공감이 잘 안 되는 분 있으면 또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돌아가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데이터로 노가다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데이터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만들어진 데이터 갖고 분석을 해서 국토나 도시, 삶의 질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쓰는 입장에서 공간정보가 잘 활용이 되면 데이터 경제도 조금 일조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과정과 거기에 대한 평상시의 생각 그리고 제가 했던 프로젝트 그리고 좀 같이 공감하고 싶은 이야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이렇게 한번 구성해봤는데요. 소통과 혁신을 위한 융합 인프라다 공간정보가 왜 그런지 한번 궁금증 같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한 1, 2년 정도 전부터 작업했던 결과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가 결국 이 사회의 어떤 혁신과 또 포용적인 국가로서 갖고 가야 될 그런 의무들을 하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도메인 이야기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야 될지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제가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좀 깨진 게 있는데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지금이 초연결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호모사피엔스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포노사피엔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포노사피엔스.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을 이끌어서 이코노미스트에서 이거를 빗대서 하는 얘기인데 혹시 저 지금 여기 올라가면서 제가 핸드폰을 이제 비행기 모드로 바꿔놓고 올라왔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뭐가 들어오고 있어갖고 강연에 방해가 될까봐. 아침에 제가 눈을 뜨면 저희 집에 있는 자녀들은 엄마 안녕이 아니고 먼저 핸드폰으로 친구들하고 인사를 하고 오늘 해야 될 모든 일들이 저 폰 속에 들어있고 그걸로 소통하는 시대라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게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저희도 뭐 디지털 전환이나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과연 그런 세상이 올까 싶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제 돌아가는 그 패턴을 보면 의사결정의 기준이라든가 또 의사결정을 하는 패턴이라든가 정말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 플랫폼이 일반화되고 경제도 공유경제로 가면서 이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할 때에 소외되는 이런 현실을 보면 그렇게 또 변화되는 타이밍이 너무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앞으로 시대가 바뀔 거라고 하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 것 같고 이미 조금 2015년도에 저희가 이제 모바일 빅데이터 막 나올 때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했던 건데
지금 있는 오늘 이 공간에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한 게 이미 데이터로 남겨져 있고 앞으로 시간이 지난다음에도 다시 꺼내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어서 이걸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연결된 사회,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제 데이터를 먹고 나누고 데이터를 쌓여가는 사회. 그래서 원래 사람이 태어나서 먹고 아이를 낳고 이름을 남기고 이런데 이제는 계속 데이터로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히스토리가 만들어지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사이드는 공간 정보를 합니다. 데이터의 영역 중에 일부이지만 아마 오신 분들하고 저희하고 좀 이제 공감대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 얘기를 잠깐 하자면 공간 정보는 데이터를 융합하는 데 되게 좋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지오스페셜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이 스페셜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신체도 스페이스를 갖고 있고 작은 어떤 개체든 그 안에와 안과 방 어떻게 보면 이 우주 모든 것들은 데이터로 엮어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안에는 위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X, Y, Z 좌표. 그거를 보이는 형태로 바꾼 게 지도고요. 그게 데이터로 존재할 때 가장 로우 데이터의 형태는 텍스트겠죠. 0 아니면 1이 되고 그런 데이터가 이제 전 우주적으로 아니면 우리 개인적인 신체 내부까지도 공간으로 존재를 하고 그게 종합이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게 훨씬 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정보라고 하는 게 재미있는 인프라이고 좀 데이터 경제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고속도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고속도로에 좀 밑바탕 깔리는 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왼쪽에 있는 지도 그림은 많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가 나오면 좋게 통계를 내면 그래프를 보면서 디시전 할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숫자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니까 저렇게 보는데 이게 지금 전국의 인구의 이동에 대한 수치거든요. 이렇게 보는 것과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인구 1년 동안 계속 사람들이 움직였던 from to 위치 정보를 이렇게 보면서 어디에서 얼마큼 갔지?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표현해주는 그런 예시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또 연구들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중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준비가 좀 하고 또 뭐 저뿐만 아니고 이미 뭐 이런데 요즘 취미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지금 우리 있는 데이터들을 공간과 엮었을 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인사이트들이 많아서 이걸 가지고 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우리 사이트 보면 나오니까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단서적으로 조금 마지막 시간이라 좀 재밌으시라고 사실 준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사실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 뭐 아까 이제 엔터프라이즈 뭐 기업 내에 있는 데이터든 어떤 데이터든 공간 정보를 만나면 조금 이제 데이터의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 오른쪽 밑에 있는 게 누구지 좀 아시겠죠? 힌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그라운드 축구장 안에서 운동선수가 뛰어놀았던 히트맵입니다. 많이 활동했던 거. 네, 딱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너무 사랑하는 박지성 선수가 얼마만큼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열정적으로 그라운드를 누볐는지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본 건 알지만 이제 그 안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 밖에서 센싱할 수도 있고 안에 있는 뭘 가지고 센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기업에서는 각 선수 간에 지금 포지션별로 어디에서 얼마만큼 활동했는지를 남겨놓고 이걸 다시 모니터해서 선수들에 대한 전략도 쌓고 또 체력 관리도 하고 하는 데 쓰는데 사실 여기 공간 정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 특기를 발휘를 하면 다양한 행정 정보와 공간 정보를 융합해서 로케이션 인텔리전스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의 내용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렇게 지금 뭐 아시겠지만 직방, 호객노노 이런 부분에 그 비즈니스 하시는 플랫폼들이 공공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해서 사실 그거를 지도유에다가 종합해서 서비스해 줄 때 일반인들은 그냥 이 플랫폼에 와가지고 궁금한 거 퀘스천을 넣지만 궁금할 내용들이 공공 데이터에서 갖고 수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서비스하고 여기 새로운 또 가치로 바뀌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국토 쪽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부동산 정보, 토지 거래 정보들 가지고 LH공사에서
부동산 포털을 만든 건데 시리얼이라고 하는 포털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약간은 공공 데이터 쪽에서 이번에 과기부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이 플랫폼 생태계를 넓히려고 하는 파트를 좀 소개를 드리는데 사실은 이거는 저는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됐든 개인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쉽게 할 수 있는 요즘 툴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전략 측면에서 예를 들면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가 과거보다는 훨씬 개인화되고 심지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을 보고 제가 이제 초연결 사회가 정말 오고 있고 실제 빅데이터의 역할이 우리 생활 깊숙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데이터의 양면성인데 어떤 그 공공기관에서 주는 기상청 데이터 이런 데이터보다 체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기상청 데이터는 아무래도 관측소에 기인한데 우리 동네에 있는 내가 체감하는 데이터랑 틀리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한참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예민했을 때 우리가 이제 에어 노마드 해가지고 신선한 공기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센서가 돼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가지고 또 커뮤니티에서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공간을 선택하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보면서 지금 이제 한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이 동네에 있는 그 이제 등하굣길에 미세먼지를 측정을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이쪽은 위험하니 새로운 대안으로 학교를 가라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안전지도 만드는 케이스인데요. 여기에서도 저희가 이제 과연 우리가 소통 방식이나 의사결정을 하고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바꾸는 혁신들이 데이터로부터 많이 온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좀 이제 체감적으로 국민들의 체감에 가까운 걸 하기 위해 공간 정보가 많이 이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측면의 그 사이드에서 저희가 지금 국토교통부나 국토지리정보, 국토연구원 이런 기관에서 하고 있는 작년에 했던 사업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이제 공간 자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포용적인데 이 안에 담겨지는 것들이 기술을 만났을 때 연결성과 관계성을 높여가고 그것이 사회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게 하나의 성숙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한다면 도시와 국토공간에 대한 그런 어떤 접근이 과거에 사회복지적인 접근부터 최근에 스마트 도시까지 그 아젠다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 시티에 대한 역할들이 지금 공공사이트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계획을 세우고 오늘도 지금 일산에서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게 도시의 일부 공공의 인프라 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연사들이 말씀하신 민간 기업까지 오히려 이제는 공공 서비스가 민간에서 올라오는 서비스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만든 공공 데이터들이 이렇게 다양한 공공 데이터 포털에 있는 것들도 서비스로 이어져서 스마트 시티 구현하는 데 연결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아까 되게 김옥기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공감을 많이 했는데 데이터를 막상 쓰려고 하다 보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서 노가다 작업을 너무 많이 합니다. 90%의 노가다와 10%의 노력 이렇게 저희가 아이디어 이렇게 얘기할 만큼 지금 공공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조금만 더 우리가 노력을 하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데 지금이 과도기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데이터를 저희가 최근에 했던 사례를 조금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개인의 주소 데이터 근데 개인 정보는 또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위치 정보를 또 건물에 있는 건물 정보를 이게 다 공공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들이거든요. 이거를 위치라고 하는 XY 좌표를 변환을 하고 그거를 통계 형태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격자 단위, 셀 베이스, 그리드 데이터로 집계를 해서 데이터의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전국의 인구 분포를 이제 기존에 아까 보셨던 몇 개의 그 어떤 그래프로만 보고는 디시전을 하기에 지금 사회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마이크로한 데이터들을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사람들이 집중해서 몰려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인구가 너무 없어져서 소멸될 지역은 어디인지 이런 데이터를 만들고 그 분석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생활 SOC에 대한 정책으로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공과 민간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취업 지역이고 또 민간에 어쩌면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은 어디인지 이렇게 발라내기 위해서 국민들의 체감적인 접근성 지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도서관, 어린이집 이게 개별 거주지로부터 거리가 얼마큼인지 이제 개인으로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길찾기 하면 나오는 그런 네트워크 분석과 같은 그런 개념들을 전국 베이스로 해가지고 모든 시설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오픈을 해놨습니다. 혹시 이런 데이터를 쓰시고 싶은 분들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오시면 데이터를 내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들을 레포팅한 내용들이 뭐 어린이집 서비스권 내에 영유아 인구, 그러니까 인구 데이터하고 접근성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지금 어린이집으로부터 전국에 500m 내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5세 미만 어린이는 75%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데이터를 집계를 해놨는데 그 로 데이터들도 쓰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갖다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다양한 시설들에 대한 것들을 넣은 보고서 이름이 국토 모니터링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홈페이지에 오시면 되고요. 분석한 예시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지금 좀 각계에서 이제 삶의 질 차원에서 생활공 공원들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만드는 미집행 시설들을 어디는 살리고 어디는 일몰시켜야 되는 그런 디시전을 해야 되는 일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생활공원 접근성이 가까운지 뭔지 아무래도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취약한 데는 조금 더 지원해 주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데들은 이제 속도 조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공도서관 이런 사실은 이제 소 단위의 도서관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데이터를 모았다라는 거를 이제 자세히 설명하려면 저희가 하루를 주셔도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어린이집,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응급 의료시설 얼마만큼 어떤 지역이 취약한지를 이제 분석할 수가 있게 이렇게 돼서 저희가 작업을 했고 또 기본시설이 소방서가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이런 데또 다른 솔루션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제가 시간이 되면 요거를 움직이는 지도로 만든 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요거를 잠깐 보실까요? 네. 요거는 이제 아직 오픈은 되어 있지 않은 건데 저희가 현재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이제 게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국에 이렇게 지도가 있고요. 요거 하나의 플랫폼인데요. 생활 SOC 현황을 보겠다라고 해서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시설은 어디에라고 하는 것을 연구자들이 분석한 것을 이렇게 지역을 선택을 하면요. 전국에 뭐 서울이다라고 하면 서울에 도서관에 와 있으니까 도서관 한번 볼까요? 도서관 이렇게 하면 도서관에 지금 빨간 데는 접근성이 500m 이내로 되어 있는 데고 도서관 위치도 같이 올려서 보면 저희가 지금 어디 강남 서초에 와 있죠? 서초에 국립중앙도서관을 금방 찾기 좀 여기 같은데요? 고속터미널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이렇게 있으면 요 안에 요 주변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총 인구가 지금 7,000명 살고 있고 영유아는 450명, 고령자는 1,300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고 앞으로는 여기다가 의견 쓰는欄을 넣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보시고 우리 동네에 뭐 데이터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데이터에 대한 의견도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취약한 지역이니까 뭐 취약한 지역에다가 시설을 더 넣어주면 좋겠다 뭐 이런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가 이걸 조금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제가 이건 지금 아직은 오픈하기 전인데 이런 데이터들을 하다 보니까 도서관에 대한 정의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과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게 달라서 신뢰로운 데이터를 자꾸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고 앞에서 이제 설명해주신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운영 관리 측면에서 이게 하나하나씩 사실 좀 사명감을 가지고 아까 밤새라고 하셨는데 밤은 새서라도 좀 맞춰야 될 일인데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픈되고 자꾸 쓰여지기 시작하면 점점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플랫폼이 지금 좀 준비되고 있고 앞으로 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전국 대비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도 비교할 수 있도록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가 저는 이제 국민 생활에 뭐 기업에 이제 국민이라고 하면 기업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는데요.
그 누가 되더라도 정말로 좀 쓰여지고 아까 이제 도메인에서 좀 활용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온도 차이가 아직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국책연구기관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있고 국가에서 또 지방정부에서 요즘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스마트 도시는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운영되는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뭐 CCTV 데이터 최근에 사실 범죄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쓰시면 공개될 수가 없고 개인정보 때문에 무엇을 쓸 수가 없고 또 뭐 신용정보나 민간에 있는 통신 데이터들은 이제 비용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개인이 접근하기 힘들고 그래서 실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티를 만들려고 하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며 또 민간과 어떻게 협업해야 하며 하는 것들을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부터 일단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스마트 기기에 이용하기 쉬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고령자들 취약계층에게도 그게 같이 혜택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데이터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그냥 데이터 가지고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것 이전에 먼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데이터 경제가 어떤 사회의 성수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지금 여러 논란들도 많고 이제 해외에 있는 좋은 모델을 국내에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배포된 자료에는 URL이 없는데 이게 유튜브에 그냥 쳐보시면 바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평상시에 관심이 아무래도 도시 쪽은 별로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몇 가지 갖고 온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요. 요거는 요즘 그래도 뭐 데이터 쪽 하면 MIT가 제일 선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교수는 까를로 라띠라고 하는 이탈리아인이지만 지금 MIT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 센스 오브 시티 랩의 센터장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는 연구들에서 재밌는 것들을 좀 저희가 많이 보는데 결국은 한번 보시겠어요? 이 친구가 이제 사실 미국에서 우버가 실용화될 수 있는데 많은 기여를 했던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제 모바일 데이터들로 택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또 하면은 자료가 조금 넘어가 버렸네. Important thing, however, is actuating. How can we use all this information? Just a theoretical question. Imagine you could design a different. 이게 지금 데이터하고 이게 지금 같이 안 가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구두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마트 사회에서 우리가 같이 이제 센싱되는 데이터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융합이 되고 그 안에 모델이 돌아가야지 이게 하나의 의사결정에도 뭐 효율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자동차의 개수를 줄인다든가 환경 오염을 줄인다든가 이런 데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키가 되는 게 데이터고 데이터의 연결성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금 요거는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의 현실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영국에서 요것도 지금은 시제품이고 데모이긴 한데요. 모든 지역에 대해서 지금 CCTV가 저희도 막 깔리고 있지 않습니까? CCTV로부터 데이터가 오는 걸 잘 축적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데이터를 축적해 놓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얘로부터 이제 분석된 데이터 알고리즘을 가지고 실제 도시의 운영을 할 때 지금 어떻게 우리가 뭐 차량 대수는 늘리고 있는지 줄이고 있는지 이렇게 데이터들을 모아가고 있는 것들이 사실 아직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지 못해서 사실 이게 밑에 이제 공간정보가 밑에 베이스가 돼서 좀 같이 데이터가 융합될 수 있어서 뭐 국토부의 일이나 뭐 과기부의 일이나 환경부의 일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는데 뭐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이제 키가 링크드 오픈 데이터니까 우리가 링크가 시킬 수 있으려면 사실 같은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같이 조금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많이 발굴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준비되어 있는 데이터는 저희가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건데요. 꽤 됐지만 이건 파일을 열 수가 없다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공간 정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V월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플랫폼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게 안 보여지네.
3D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개발 전과 후 또 대안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좀 리얼월드 데이터들을 이제 주민들하고 체감하면서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실 지금 뭐 아시겠지만 스마트 시티 쪽에서는 막대한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데이터에 또 IT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실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같이 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할 텐데 과연 이게 보도에 나오는 것만큼 성공적으로 잘 이어져 나갈까 좀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ROI 얘기 계속 나오셨는데 정말 이렇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스마트하게 도시가 관리되고 우리 삶의 질이 바뀌어져서 인풋 대비 정말 우리에게 얻는 그 가치가 있을까? 그 성공의 열쇠는 뭘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 시티 이 두 가지 그림이 한쪽은 리얼월드고 하나는 이제 가상의 쌍둥이 도시를 데이터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최근에 우리가 스마트 시티가 대한민국이 앞서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에 저희가 오히려 뒤처지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뭘까는 사실 숙제입니다. 데이터의 문제일까? 아니면 정부의 정책의 문제일까? 우리가 민간 쪽에서 이게 확 살아나줘야 되는데 왜 문제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국 곳곳에 그게 스케일별로 작은 생활 단위에서부터 생산 단위로 지금은 아마 공정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디지털 트윈의 뭐 어떤 현실적인 구형 모습이라면 국토 공간에 이게 융합이 돼서 이게 데이터 간에 연결이 되어야지 데이터가 제 실력 발휘를 하는 것처럼 국토 안에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 하면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한 세네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 데이터를 가지고 도시 재생 문제라든가 지역의 경제, 문화 관광, 또 환경의 문제, 특히 요즘 뭐 미세먼지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또 보건, 복지 여러 가지 정책 수립할 때 쓸 수 있는 데이터를 구하는 것부터 디시전하기까지 거의 1년 이상이 걸리고 문제는 다 소위고 외양간은 다 고친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좀 인벤토리를 국가가 관리하고 그거를 민간이 잘 공유할 수 있도록 축적하고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좀 범부처적으로 좀 일을 같이 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데이터 거버넌스인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고퀄리티 데이터가 만들 수 있는 건 이론적으로는 잘 되는데 실무에서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짧은 기간에 발전해온 IT 강국인 대한민국이지만 행정이나 교육이나 곳곳에 너무 급성장하면서 온 부작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 생각인데 일단 성과를 내고 봐야 되는 거죠. 올해 예산을 들였으면 도로를 깔아서 뭐 연말에 막 공사 몰려서 하는 것처럼 데이터 구축이며 플랫폼 구축도 약간은 부처마다 이런 플랫폼에 대한 그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성과 지표부터 문제를 좀 고치면 좀 같이 협업해서 좀 차근차근 해서 하늘에도 똘똘하게 같이 쓸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좀 안 되는 문제들이 어떤 거버넌스 제도에서 이게 나올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고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써야지 이게 저는 고쳐질 것 같습니다. 아까 가비진, 가비지아웃 김 교수님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좀 쓴맛도 보고 그래서 단맛에 대한 몇 개 갈급함이 있으면 점점 좀 좋아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는 R&D와 또 인력 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로 느낄 수밖에 없는데 실제 공간 정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별로 없더라고요. 이제 그 커뮤니티가 좀 좁은 거죠. 뭐 예를 들면 국내로 치면 공간 정보 하는 대학의 과들이 토목학과, 측량, 측지, 그다음에 공학에서 컴퓨터 공학, 인문사회 쪽에서는 지리학, 뭐 다양한 학문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융합돼서 하나가 만들어지기가 어렵고 각자 보는 코끼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이라든가 또 R&D들이 같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마 짧은 시간 안에 저한테 30분 주셔서 지금
30분 안에 한다고 그냥 건너뛴 것도 많이 있지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혹시 이 이후에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연구원이나 또 관련돼 있는 중앙도서관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사례를 좀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정말 저는 쏙쏙 들어왔거든요.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질문. 네. 이렇게 만드시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그렇게 만든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요새 이제 유행하는 구독 경제처럼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좋은 게 있으면 뭐 알려주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가 지금 만든 거를 내년도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안에 이제 책자와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또 그 인재개발원 쪽에다가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마 지금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최대한 홍보나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최근에 저희도 연구원들 이제 갇혀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유튜브에다가 무슨 크리스 TV도 만들고 있는데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많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실 거라는 데 대한 그 믿음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유지할 때 아까 보시면 뭐 코멘트를 넣을 때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뭐 그런 정보를 넣는다고 하신다는 말씀은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해갖고 너희들 자료 다 업데이트해서 뭐 매달 업데이트를 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줘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결국 그런 정보,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자료가 틀렸어요라는 정보 줄 수 있는 사람도 이 지방정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업무 협조라든지 자료의 꾸준한 업데이트 이런 것은 좀 그 프로그램하고는 좀 다른 문제 같은데 제가 듣기로도 이걸 과연 지금 현재 포털처럼 데이터 포털처럼 중앙집권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 지방자치제에서 알아가지고 알아서 하고 중앙에서 그걸 그냥 받아서 있으면 넣고 없으면 당신네들 마음대로 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까지 결정이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이 자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의 업데이트라든지 실제로 없는 자료 같은 거 다시 집어넣는 거 그런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 데이터는 이제 법적 근거로 이제 국토조사라고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조사인데요. 지금은 중앙정부가 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과도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데이터 포털에 지방정부가 올려놓은 데이터도 갖다가 쓰면 한 50%는 저희가 얻고요. 그 다음에 공문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 각 부처별로 또 이런 데이터를 공유해주고 있어서 그렇게 모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업데이트 속도를.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으로는 그 수집 체계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한 판을 먼저 만들어서 다 뿌려주고요. 왜냐하면 그게 서울시처럼 데이터가 그 수준이 높은 지자체도 있지만 인구 떨어지고 지방 자립도 떨어지는 뭐 강원도나 전남 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공무원들도 뭐 한두 명밖에 없으셔서 일단은 제가 그 격차 때문에 전국 한 판을 클린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서 공유해 준 다음에 공유 플랫폼 속에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또 사실 또 막대한 예산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는 사실은 그 시설 중에 어떤 것들은 민간 시설이 있어서 민간에서 이미 그 플랫폼을 좀 활용해서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것들도 좀 만들어 나가자라고 해서 요 나름대로의 생태계를 좀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렇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팬시하게 잘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애로사항은 있긴 하지만 업데이트나 그리고 중앙 주도적으로 이제 키를 하나 갖고 있는 것은 결국은 중앙이 예산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산 배분할 때 평가 지표에다가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 이미 너희들이 시설이 얼만큼 열악한지를 정확하게 우리한테 데이터 공유해주면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보여주신 사이트가 그럼 언제 오픈을 예정하고 있나요? 12월 전까지는 오픈을 할 것 같고요. 사실 로 데이터는 지리원에서는 지금도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는 소통형 채널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따로 만들고 있는 건데 아마 테스트도 있고 한 거의 12월쯤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아까 보여주신 거는 이제 처음 봐서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좀 한번 거기다가 올려보고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아직 그렇게까지 멋있는 플랫폼은 아니고요. 지금 인터랙티브에서 보여드리지만 와서 이제 체험해보는 수준이고요.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뭐 엎는 그런 일까지는 아직은 저희 뭐 예산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안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선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